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생명체 중 하나인 바다사자를 보고 계십니다. 뭐 귀여워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들은 지구상에서 꽤나 성공한 생물이죠. 먼저 바다사자는 기각류에 속하는 해양 포유류인데, 기각류에는 긴 앞니를 가진 바다 코끼리과, 매끈한 몸매의 물범과, 그리고 귓바퀴가 톡 튀어나온 바다사자과가 있습니다. 간혹 물범과 바다사자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귓바퀴가 톡 튀어나와 있고 상체를 세워 성큼성큼 걸어다니면 바다사자, 귓바퀴 없이 구멍만 뚫려 있고 배를 땅에 대고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면 물범입니다. 그런데 설명에서 물개가 빠져있어 의아하실 텐데요. 사실 물개도 바다사자과에 포함됩니다. 바다사자과에는 물개 악과와 바다사자 악과가 있는데, 덩치면에서 바다사자가 물개보다 조금 클 뿐 이 둘은 가까운 관계죠. 그리고 바다사자과 녀석들은 지구 바다 곳곳의 영역을 확장해가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물인데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북태평양의 차가운 바다에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와 덩치가 큰 바다사자가 살고 있고, 적도 부근에는 갈라파고스 물개가, 그리고 남반구로 내려가면 남아메리카 물개와 남아프리카 물개, 뉴질랜드와 호주 남부에 사는 남방 물개까지. 정말이지 이들은 지구의 전 해역을 누비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면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여기 북대서양에는 바다사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니, 사촌인 물범과 바다코끼리는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북대서양에는 바다사자가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사자의 생태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들은 다른 기각류들처럼 차가운 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적도 근처 갈라파고스 제도의 바다사자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사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해역은 표층의 경우 남적도 해류 덕분에 따뜻하지만, 섬 주변의 해역을 보면 차가운 물인 크로멜 저충수가 위로 올라오고 있어 수온이 낮은 편입니다. 덕분에 바다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남아메리카 물개가 위도가 낮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차가운 훔볼트 해류 덕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북대서양에 바다사자가 없는 이유가 어렴풋이 짐작이 갑니다. 남대서양 쪽에 살던 바다사자가 따뜻한 적도 난류로 인해 북대서양으로 진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다사자의 초기 조상은 2500만 년 전 북태평양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따뜻한 적도 해역을 넘어 남반구로 퍼져 지금의 물개와 바다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기막힌 타이밍과 운입니다. 2009년 일본 소켄다이 국립대학원의 타카히로 요네자와 박사는 바다사자과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북태평양에 살던 녀석들 중 일부가 약 700만 년 전 파나마 지역이 서서히 막히는 과정에서 차가운 물길을 타고 적도를 넘어 남쪽으로 내려가는 대모험에 딱 한 번 성공했다고 밝혔죠. 당시 마이오세 후기의 지구는 극심한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초기 바다사자는 이 절묘한 시점에 적도를 넘어 남반구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훔볼트 해류 등 차가운 해류를 타고 남미, 아프리카, 호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말한 대로 바다사자가 북태평양에서 남쪽으로 진출을 시작하던 700만 년 전은 파나마 해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럼 이 통로로 북대서양으로 진출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요네자와 박사는 논문에서 당시 북대서양으로 가던 해로 주변에는 저위도 지역에 서식하는 고대 바다코끼리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바다사자가 북대서양으로는 건너가지 못했을 거라고 덧붙였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초기 물범과의 조상도 적도를 건넜습니다. 지난 2010년 개통분류학자인 펄튼과 유전학자인 스토르백 박사는 지금의 개잡이 물범 같은 남극 물범류들 또한 600만 년 전쯤 북태평양에서 적도를 넘어 남미 서해안을 따라 진출한 종들의 후손일 거라고 밝혔죠. 아무튼 바다사자는 이렇게 운이 좋게 딱 한 번 적도를 넘어 남반구로 진출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북대서양으로 올라오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이 북대서양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남아프리카 서쪽에서 올라오는 방법, 남미 동쪽에서 올라오는 방법, 아니면 원래 북태평양에 살던 녀석들이 북극해를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먼저 남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따뜻한 적도 해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메리카 동쪽 해역은 따뜻한 수온도 수온이지만 아마존강 하류에서 초당 20만 톤씩 쏟아져 나오는 흙탕물 때문에 바닷물의 염도가 낮고 햇빛을 차단해 국지적으로 플랑크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구역이 생깁니다. 그 결과 물고기가 떼지어 살기는 어렵고 바다사자가 서식지로 삼기엔
더욱 어려운 곳이죠. 실제로 해양학자들은 이 구역을 아마존강 플롬지대라고 일컬으면서 보이지 않는 지리학적 장벽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지리적 장벽 역시 바다사자가 남미 쪽에서 북대서양으로 진출하는 경로를 막았죠. 자, 그렇다면 남쪽 길은 막혔고 북극해로 돌아서 가는 경로는 어땠을까요? 지금의 물범들이 북극해를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앞서 등장한 펄튼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북극해를 통한 이동은 물범들만이 누리는 이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북방 물범 악과는 약 1100만 년에서 1400만 년 전 북극해에 연중 얼음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진화했는데요. 이들은 진화 과정에서 얼음을 좋아하는 호빙성의 형질을 획득해 북극 환경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덕분에 550만 년 전 베링 해협이 열렸을 때 북극해를 통해 대서양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죠. 그러나 바다사자는 호빙성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물범과 바다사자의 양육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요. 물범은 얼음 위에서 빠르게 새끼를 키워냅니다. 예를 들어 두검 물범이나 하프 물범의 양육 기간은 보름을 채 넘기지 않죠. 얼음이 녹기 전 새끼가 혼자 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지방을 빠르게 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범 젖의 지방 함량은 50에서 60%에 달하죠. 반면 바다사자는 새끼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먹이 잡는 법을 가르치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데리고 다니며 양육을 하죠. 이처럼 바다사자는 얼음 환경에 적응한 종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탓에 아직 북극해를 건너 북대서양으로 진출했던 녀석들이 없는 거였죠.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서식지가 제한된 사례는 바다사자뿐만 아닙니다. 혹등고래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실제로 이들은 전 세계 바다에 살지만 남반구와 북반구에 사는 혹등고래 개체군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름에 극지 쪽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겨울이 되면 저위도로 돌아와 새끼를 낳고 기르는데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반대라서 두 개체군이 마주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이들은 서로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채널에서 다뤘던 발리와 롬복을 가로지르는 월리스선 역시 이 해역의 수심이 너무 깊어 이 두 섬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빙하기 때도 육지로 연결되지 않았었고, 이 탓에 월리스선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호랑이, 코뿔소, 오랑우탄이 사는 반면 오른쪽에는 유대류가 사는 등 완전히 격리된 생물상이 나타나게 됐죠. 남반구에 사는 펭귄이 북반구에 없는 이유도 따뜻한 적도 해류를 건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다뱀이 대서양에서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서 약 300만 년 전에 기원한 바다뱀은 북태평양 쪽으로는 파나마 지역으로 막혀있어 대서양으로 진출하지 못했고, 남미 아래쪽으로는 추워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쪽으로는 진출할 만도 한데 이게 불가능했던 이유는 이 해역에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뱀은 바다에 살지만 빗물을 마셔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남서부는 큰 산맥이 구름을 막고 있고 서쪽에는 차가운 해류가 흘러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아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이죠. 결국 식수의 부족이 바다뱀의 대서양 진출을 막았습니다. 이렇듯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만리장성보다 더 높고 단단한 벽이 존재합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근데 때로는 자연이 보여준 것처럼 굳이 그 벽을 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길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말이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